쳐서 7천억. 7천억을 해먹어. 준법 정신이 희박하고 과시욕도 지나치게 강하다고? 정부 정보기관 특수훈련을 받았대요. 마타리. 스님한테 절을 지어준다고. 장영자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장영자 씨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분을 제가 최초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는 장영자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런 거 아니에요? 단군 이래 최대 다단기 사기 사건. 그 피해금이 무려 5조. 한 번도 잡힌 적 없고요.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정리됐다. 가짜다, 빌라민형이다. 영상이 조작됐다. 죽은 조이팔과 맞선을 봤다는 여성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조카 유 씨가 측근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거든요. 공개되면 안 되는 것까지 공개를 했던 거예요. 와, 이거 미치겠네. 냄새가 좀 나는데. 사건하면 떠오르는 장영자와 조이팔. 두 사람의 미스터리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스페셜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사기 사건 전문이신 임채원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33년 검사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러니까 위축돼요. 장영자 씨나 조이팔 씨 중에서 실제 인연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장영자 씨가 수사를 하셨다고요? 예, 장영자 씨는 첫인상이 어땠어요? 굉장히 그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우라가? 느낌에 일반인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쓰는 용어라든지 네. 약간 고급스럽고요. 보통 이제 사기꾼들 조사하면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쓰는 용어들이 좀 거친데 이분은 작은 목소리와 조곤조곤 우아하게 교양 있게 부인을 하시는군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 거짓말이다. 모든 얘기. 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그리고 피부가 되게 또 좋고요. 피부가 좋아요? 저 사진으로만 봐도 안색이 아주 맑으셔요. 투명한 피부? 광이 나는. 네네네. 그 당시에 70대 초반이었는데요. 저희 검사실에 있던 여직원이 장영자 할머니 진짜 피부가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장영자 씨가 올해 저 5번째로 구속이 되어서 1년형을 확정받았어요. 간도 크다. 간도 커. 수감 중에 5번째 구속이라니. 장영자 씨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되었는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학력도 좋네. 1944년 목포 출생입니다. 네네네. 10살이 됐을 때 서울로 상경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 학적부에 따르면요, 준법 정신이 희박하고 말이 많으며 근명성이 전혀 없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꿰뚫어 보셨네요. 정확히 판단을. 그리고 과시욕도 지나치게 강하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학적부에 이런 얘기 잘 안 적어놓는데. 학력을 보시면 뭐 경기실업 초급대학에 들어갔다가 S여대 교육학과로 편입하게 되잖아요. S여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장영자 씨가 S여대 메이퀸. 맞아. 메이킹 출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제작진분들이 그 학교 가갖고 한번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죠. 그래요? 진짜. 야, 부지런하다. 진짜.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래돼서 지금 이제 벌써 80대시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료는 안 남아 있어서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용모가 한 몫을 한 것 같긴 합니다. 졸업 이후의 행보입니다. 70년대 초에는 모 방송국 영어 프로그램의 대담자로 활동을 했대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정부 정보기관 뭐 이런 데서 1년 가까이 특수훈련을 받았대요. 특수훈련? 특수훈련. 그래서 당시 이제 중정이 관할하는 회사라는 새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었대요. 거기 회장으로 부임을 해요. 여기 있잖아요. 새땡 에너지 주식회사. 회장. 27살에. 그래서 본인이 경제계에 큰 손이 됐다. 이게 특수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 스파이, 마타리. 그렇죠. 마타리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제 믿어야 할지. 근데 이 검찰 조사하실 때 학력이라는 것도 다 조사해? 당연히 물어보죠. 당연하겠죠.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 경력들은? 근데 진술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특수부대에서 무슨 훈련 받았어요? 그거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검사님. 딱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정도면 뭐 제2, 3의 자아가 있다고 봐요. 리플리 네, 증후처럼. 그렇죠. 첫 번째 결혼은 굉장히 이르게 했어요.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20대 초반에 했는데 일남 1년을 뒀거든요. 근데 11년 만에 갈라서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남편하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장영자 씨가 주장하는 바로는 당시에 남편이 몸이 약하고 병에도 자주 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남편이었던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장영자의 허영심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남편을 이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돈 많은 사업가 홍모 씨하고 두 번째 결혼을 해요. 근데 9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 이혼하면서 총 위자료로 5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 증권 투자해서 돈을 엄청나게 불렸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장영자라는 이름이 쫙 퍼졌다는 건데 변호사로서 이게 좀 이상한 게 첫 번째 남편 돈이 없다며 두 번째 남편 돈이 많아. 9개월 살았어요. 위자료를 5억 받았다거든요. 그것밖에도 위자료 5억이 안 나와. 그럼 재산분할인데 9개월 정도 살으면 재산분할 많이 안 해주거든요. 지금도 5억 원 힘든데 70년대 중반에 5억 원? 이게 근데 진짜라면 네, 진짜라면. 이혼 2번에 위자료 받아서 그걸 또 다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또 돈을 번 거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두 번째 남편이랑 이혼하고 5억 원을 받은 다음에 네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는 와중에 2년간은 독신으로 지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철희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당시 결혼할 때 장영자 씨가 30대 후반, 그다음에 이철희 씨가 50대 후반, 21년 차이랍니다. 21년 차. 나이 차이가 21살 차이가 21살 차이. 나는데 아, 쉽지 않아요. 서로 이게 어떤 점이 이렇게 끌렸던 걸까요? 운명의 장소가 어디냐? 일단 이거 본인 피셜입니다, 다. 중정의 안가에서 봤답니다. 안가에서? 네. 73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한 남자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이철이였다. 그때 장영자 씨가 이철이를 처음 만났었던 그 첫인상을 그래요? 본인이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요. 첫인상. 그걸 네. 승현 씨가 좀 네네. 읽어주시.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는 자로 잰 듯 단정하게 앉은 뛰어난 정보 전략가로 특수 임무 정보 전문가 분위기의 이철이. 특수 인물을 좋아하는구나, 저분은. 특별한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막 근데 뭐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이 멋있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자, 그렇다면 정략 결혼입니까? 정작 결혼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래요? 사업도 같이 하면서 1980년에 동거를 시작해서 81년 1월에 네네. 1차 결혼식을 합니다. 1차. 네, 1차 결혼식하고 다음 해 2월에 사파리 클럽이라는 곳에서 2차 결혼식을 합니다. 당시 돈으로 결혼식에만 1억 원을 태웁니다. 자, 5건 모두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영자 씨가 피해자한테 접근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요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리야. 오.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장영자 씨고요. 중앙에 있는 상은 용두 관음 보살상인데요. 네. 장영자 씨가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최초로 이렇게 조성한 겁니다. 이 장영자가 절에 나타나면 항상 이제 스님들이 장영자를 애워쌌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장영자가 풍속에서 이제 봉투를 나눠주면서 아름답게 한번 싹 웃어줬다고 하는데 한 스님이 말하기엔 하얀 한복을 입은 미인이 돈을 물 쓰듯이 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당시 불교계에서는 장영자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그럼 저 장영자 씨가 어떤 사기를 저질렀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철이 장영자의 사기 사건이라는 첫 번째 사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이철이 장영자 부부가 결혼식 올린 게 82년 2월이에요. 네네. 근데 사기 사건이 터진 게 그해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3개월도 안 돼서 터진 거죠.
근데 피해자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대기업 관련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영자 씨가 증권시장, 사치시장의 큰 손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제 어음을 받는 거죠, 담보조로. 근데 이거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액면가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현금을 땡겼다는 거죠. 어음 금액만 6,400억이고 6,400억. 그걸 통해서 버는 게 1,600억이에요. 1,600억이에요. 80년대 초에. 그 액수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라면 한 봉지가 100원. 네. 이럴 정도의 시기니 진짜 막 아,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장윤자 씨를 신뢰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이게 당시에도요, 요주의 대상. 아, 그래요? 네, 왜냐면 1980년에 보안사 이제 보안처장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어떤 중년 여성이 군부대 불교 행사에 항상 온다. 근데 와서 계속 거액을 뿌린다. 근데 그 부대랑 2년도 없는데 왜 와서 그 돈을 뿌리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영자야. 이러면서 이제 요주 인물이 된 거죠. 되겠죠, 되겠죠. 그러다가 1982년 4월에 공포곤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장영자에게 어음 사기를 당했다고 검찰에 진정서를 내립니다. 당시가 2차 오일 쇼크 터지고 기업들이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은행에서든 어디서든 돈을 빌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어려운 기업들을 찾아가가지고 컨설팅을 했다고 해요. 돈이 지금 빌리기 어려우시죠? 은행 가서도? 그럼 제가 자금이 충분하니까 빌려드릴게요. 이자를 많이 받았을 것 같죠? 그러지도 않아요. 은행 이자와 비슷한 수준 내지는 조금 높은 수준을 빌리면서 조건도 아주 좋게.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돌렸냐?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승현 씨가 정말 돈이 궁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줘요. 근데 제가 한 2천 빌려드릴게요. 이자만 내시고 나중에 성공하셔서 한 4년 뒤에는 저한테 3천만 원으로 갚으세요. 그렇게 차용증 하나 써줍니다. 요게 어음이에요. 요거 3천만 원짜리 요 어음은 4년 뒤에 한승현 씨한테 가면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금 필요해서 그러니까 요거 2,500에 사시겠어요? 변호사님한테 팔아요. 그럼 2,500 현금이 또 생겼죠. 이런 식으로 어음보다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요 차용증을 주고 그거 판 돈으로 또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또 비싼 차용증 받고 돌리고 하다가 어느 날 자, 만기가 된 어음을 가지고 한승현 씨한테 갑니다. 이거 만기 되면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 기업이 어려워요. 무더가 났죠. 이게 줄줄이 넘어가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어음은 만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뒤에 돌아왔을 때 돈이 되는데 그 조건이 만기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돌리지 않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장영자는 받아놓고 바로 돌려버리니까 이게 부도나죠. 그래서 사기가 성립된다. 근데 이제 빌린 돈의 9배, 1,279억 원을 냈답니다. 그래서 내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다른 기업들도 엮여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 다 합쳐서 7천억 원. 우와. 이게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0%. 이게 그때 당시에 금융실명제도 없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돌리지 모르는 하나 그 덧붙이자면 네네네. 첫 번째 남편이 김 씨였잖아요. 네네네. 네, 그 사람도 이 어음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그래요? 피해자가 아니라 조력자죠. 조력자로. 예, 김 씨가 공토건 사장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약점을 잘 탐지해가지고 장 씨한테 알려주기도 했답니다. 회사 약점을. 예. 그래서 채무액보다 더 많은 어음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부로서는 별로였지만은 사기칠 때는 서로 손발이 척척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어질어질한데요. 아니 그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 이거 순순히 인정했나요?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요. 당당했어요. 수사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한 거고 검찰에서 문제가 안 됐으면 이 어음을 결제를 못할 이유가 없었다. 억지 주장을 좀 하더라고요. 예. 유명한 장영자 씨 말이 있잖아요. 경제는 유통이다. 모든 다단계 사기범들이 저렇게 얘기하죠. 유통행위에 참여를 했을 뿐인데 왜 나를 구속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느냐. 막 경제활동이지 범죄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저렇게 큰 사기를 치고도 당당했군요. 근데 형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이제 최종 징역 15년이 확정이 됐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형기를 5년 남긴 92년에 가석방이 돼요.
가석방 요건은 되죠. 뭐 수용 기간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병도 좀 있었다고 하고 다만 이제 진짜로 몸이 안 좋았는지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지 그건 저희가 밖에서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가석방 위원회의 판단이니까. 장영자 씨 사건이 터지고 충격을 받을 분들도 많았겠는데요, 보니까. 조계종 종정이셨던 서홍 스님이 장영자 씨를 굉장히 신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영자 씨가 사기로 구속됐으니 스님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스님이 장영자 씨를 면회를 하면서요, 걱정을 전하니까 스님은 나를 뭐로 알고 자꾸 종정 이야기를 하시냐. 나는 내 자신이 종정이고 종정은 내 정신세계와도 같은데 불쌍한 사람이 형무소에 앉아있다는 식으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근데 제가 서홍 스님이었다면 또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좀 배신감도 컸을 것 같고. 불교계에서 충격을 받고요. 예, 그러겠는데요. 네, 이거 아까 전에 그 사진으로 보였었던 용두 관은 보살상. 네, 구속과 동시에 바로 철거됐습니다. 진짜 어쨌든 5년 감형받고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또 세간의 주목을 받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외제차 지금도 있는 벤땡 이거 몰고 다니고 호화별장에서 뭐 진짜 유명 인사들 다 이렇게 모셔놓고 파티하면서 자기는 이제 건재하다는 걸 과시를 해요. 이때 한 달에 쓴 돈이 3억 5천만 원. 하루에 1,000만 원도 더 쓴 거죠. 한 달에 30일이라고 치면. 아니, 돈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돈이 있었다는 얘기죠. 뭐 친척들 만나면 진짜 용돈으로 뭐 수억 원씩 쥐어주기도 했다고. 용돈으로요? 용돈으로. 이 장현자 씨가 원래 3억이 좋아하는 게 뭐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살 때는 기본으로 뭐 몇 천만 원씩. 뭔가 좋아하는 걸 사기. 네. 한복. 그러니까 고급 한복 한 벌을 맞추는 데만 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한복 맞추는데 뭐 1,000만 원어치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정도로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치, 과시 이런 걸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평소부터 그 씀씀이도 크고 평범한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장현자 씨의 그 사기를 이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 보죠? 당시에 유수 기업들이고 규모도 크고 아니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 줄 알고 담보험을 줬느냐. 그러면 전두환 정권의 실세와 매우 가까운 또 실제 인척이고 그 남편이 이철희 씨가 경력과 이력을 보더라도 사기를 하겠느냐. 철석같이 믿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고 상상도 못 하겠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남편 이철희 씨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장영자 사기 사건이 일어나게 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자 기업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육사 동기 출신이에요. 육사 동기예요? 네. 그러면서 11대 육군 방첩부대장 지냈고요. 중앙정보부 초대 중정의 제2차장을 지냈고요. 알려진 바로는 김대중 납치 사건을 지휘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실미도, 뭐 이런 부대 예산이라든가 작전 책임자 이런 것도 이 사람이 맡았다고 합니다. 이 장영자 씨는 이철이가 비공식 공작 요원이었다. 특수 임무를 맡는 특수 임무계의 마스터.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거를 좀 드러내는 용도로 이걸 계속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영자 씨가 어음사기 사건을 했을 때도 당연히 남편의 그런 후광이 있었을 거고 뭐 공직의 백을 뒤에 가지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좀 파워가 있었겠죠. 어쨌든 사건을 이끈 사람은 장영자 씨 본인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이철희 씨가 첫 사건에서 이제 조사받을 때 그랬대요. 검찰에서 이거 다 부인이 한 거다. 장영자 씨가 여보 누구 만나러 같이 가요. 그러면 이제 부인 요청으로 이제 기업인이나 은행장 같이 만난 것뿐이지 모든 걸 주도한 거는 장영자고 나는 주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리만 놔줬다. 인척 중에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이순자 여사 집안 사람이라고 알려져가지고 파장이 더 크더랬죠. 관계도를 보면요. 장영자 씨 형부가 바로 이규광 씨고요. 형이 이규동입니다. 이규동 씨가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이죠.
당시 전 대통령 부부하고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사돈지간. 예. 당시에 장영자 씨하고 악연인 거죠. 왜냐면 장영자 씨가 당시에 내 백이 전두환 이순자인데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뭐 검사님 뭐 이랬겠어요? 엄청나게 당당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대개 이제 피해자들이 자기를 변명을 하고 객관적인 사실도 부인을 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술술 자백을 하고 자기 변명을 하나도 안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이야 이렇지만 뭐 오래 살겠어요. 뭐 그러면서 은근히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는데 힘을 좀 믿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부가 권력 실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래 뭐 징역을 살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장영자 씨가 아직도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두 사람 딱 배경이 이철희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육사 동기. 그렇죠. 그리고 장영자 씨는 이순자 여사하고 친척.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두 개 정권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부부가. 이런 뭐 얘기 끝나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민능부석이라는 게 청와대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당시에 이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공몰락의 시작이라고요. 왜냐면 국무총리 갈렸고, 맞아요. 장관법 엄청 갈렸고, 당시 안기부장도 갈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전두환 입장에서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경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대형 사기 사건 터져가지고 권력형 비리까지 번지니까 막 국민들이 야 뭐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게 왜 제가 오공몰락의 시초라고 그러냐면 저기서 한번 나라가 뒤집어진 것도 있지만 3년 있다가 85년에 총선 있잖아요. 신민당 돌풍. 그때 야당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이 문제거든. 장영자 사기 사건의 뒤에 청와대가 있고 이순자 여사가 있다.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야당도 공세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때 이순자 여사가 뭐 한 가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순자 여사가요? 네. 뭘 결심했을까요? 해외 추방? 고기징역? 이혼. 네. 전두환이랑 이혼. 네, 그걸 결심했대요. 이순자 여사가 회고록을 쓰거든요. 여보, 당신이 대통령 끝나실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따로 헤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순자 여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어. 본 적도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요. 멀어요. 우리 큰아버지의 처제랑 처남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큰아버지의 처제. 아, 왜냐면 작은 아버지의 처제잖아. 남이야, 남. 남이죠, 사실. 남이야. 화는 났을 순 있죠. 근데 저 내용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고 장영자 씨가 이순자 씨를 고소합니다. 장영자 씨가 이순자를 이순자 씨를 허위 사실 유포로. 나는 이순자를 판 적이 없다. 없다. 오케이. 네네네. 자서전 하나 가지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난 2021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영자 씨가요. 네네. 조선일보에 속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조선일보래요? 네. 47장 분량의 서류 뭉치였습니다. 야, 이거 옥중서 아닌데, 그죠? 내용은 이순자 여사와의 소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인이 연희동 궁전에 살고 있는 동안 내내 오늘까지도 나는 지옥 속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순자 여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언론사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진실은 뭐 알 수 없죠. 그렇죠. 여전히 지금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장영자 씨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순자 씨는 내가 이용당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나온 지 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게 93년에 금융실명제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장영자는 사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위를 빌려옵니다. 아하. 사위? 예, 본인의 사위. 사위가 유명한 배우잖아요. 네, 이제 김주승 씨. 맞습니다. 큰손 장영자의 사위가 되면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실패하고 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었죠. 그 사위 회사에서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어음 발행을 그걸 또 유통시키고 또 부도를 내고 맨날 그 그렇게 방식이네. 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인 거죠. 이때도 이제 스케일이 전보다는 못하기는 한데 네네. 93년인데 네네. 이때 140억. 똑같은 혐의로 교도소에 또 들어갑니다. 사실 금융실명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위 거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융실명제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장영자 사건도 한 몫을 한 거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으로 자기 발목을 잡혀서 잡혀 들어가는. 그럼 이때는 4년 다 채우고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4년도 안 채운다고요? 아니 이게 1998년에 광복절 특사로 몇 달 먼저 풀려났는데 일단은 나와가지고 또 한 2년 동안은 잠잠하게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또 2000년 220억 원 사기 사건으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죠.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사기 수법이요. 이게 2000년대 10,000원짜리가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바뀌었어, 맞아요. 국권 신권 바뀌었거든요. 사기 대상자를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21억 원을 주면 25억 5천만 원을 주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고? 국권 앞에 25억 원을 주겠다. 새로운 돈 주면 국권으로 내가 25억 5천만 원 줄게.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특수 비자금인데 특수 되게 좋아해요. 국권에는 그 할로그램 점선으로 그게 없어요. 근데 신권에는 그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계 그 구실세들이 옛날 돈을 못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새로운 돈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 피해자들로 쌓인 돈이 220억 원이 된 겁니다. 왜냐면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제가 변호사할 때 누가 왔어요. 전두환 비자금이 어디 스위스 어디 계좌 있고 뭐 우리나라 은행 계좌 있는데 그게 묶여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묶여 있는 돈이 이렇게 많아? 그게 진짜 나한테 통장을 보여줬어요. 통장을 보여줘. 뭐 1조라고 그랬나? 내가 공을 세봤다니까 실제로? 수법 똑같아요. 이걸 찾으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먼저 있어서 그걸 작업을 해야 이걸 풀어서 돈을 찾아오면 얼마나 수익을 나누자. 이런 사기꾼들이 실제로 왔다니까 우리 사무실에. 나 봤어 통장 이렇게. 실제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 국권 앞에 사기로 구속이 됐을 때 장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뭐라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왜 지금까지 도피를 계속하신 겁니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제가 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윤모 씨라는 사채업사가 있었는데 윤모 씨 국권 앞에 사기 사건 조사하다가 같이 공모했던 장영자를 포착해서 장영자를 같이 공범으로 이제 의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영자는 내가 공범이 아니고 나는 피해자인데 검찰이 나를 사기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주장을 하고 일주일 만에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검찰에 가서 주장하고? 네, 뭐 그랬대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받았습니까? 결국 그때 이제 10년 받았거든요. 10년. 네, 근데 이제 92년도에 5년이 감형됐잖아요. 15년에서. 그래서 그 감형된 5년 추가해가지고 총 15년을 목욕하다가 나왔죠. 교도소에서 그럼 세월을 다 보냈는데 아직도 남았잖아요, 사건이. 아직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네네. 합계가 6억인데요. 예. 그 중에는 제가 1억 원 가지고 구속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전라남도 해남에 사는 무인텔 하는 할머니한테 네네. S전자 주식 1만 주가 지금 담보로 묶여 있어가지고 항상 묶여 있어. 그 풀 수 있는 자금 1억을 빌려주면 40일 뒤에 3억을 준다고. 근데 처음에는 그 유명한 장정자를 못 믿겠다 그랬더니요. 옆에 또 등장인물로 이제 스님을 또 등장시켰어요. 그 1억 빌려줄 때도 장정자 씨가 자기 이름으로 인수증을 안 써요. 그 스님이 대신 또 써줍니다. 그래요? 사기치는 사람이 특징 증거를 안 남겨야 되니까. 치밀하다. 근데 스님도 또 장정자 씨한테 또 3억을 또 당했습니다. 왜냐면 스님한테 절을 지어준다고. 스님한테 절을 지어준다고. 저를 지어준다고? 저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장영자가 82년도에 7천억을 사기를 치잖아요. 그때 사기친 돈 일부러 어디다 꽁쳐놓고 있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재력이 있을 거야. 뭐 이러고 보면 이쁘고 화려해. 돈도 잘 써. 믿게 된다고요. 그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이분이 보통은 대질조사 하는데 나오세요 하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나오겠습니다 해놓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하고도 약속을 2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진명수배를 해놨는데 네네. 한 달 만에 김포공항에서 대만으로 출국하다가 이제 검거돼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한 달 만에 2018년도 1월 달이거든요. 와가지고 뭐 보자기에 뭘 하나 싸들고 와가지고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검사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러길래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100억짜리 도자기인데요. 지금 대만에 팔러 가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잡아오시면 어떡하십니까? 빨리 풀어주세요. 자기가 하도 그 안에 그 생활을 하는 바람에 사회 물정을 몰라서 그래서 검사님하고 그 약속을 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그 실질 심사하는데 또 한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그 1억 뭐 이렇게 마련해서 취소장 내면은 바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옆방의 검사실에서 아까 스님 사건 3억이 또 추가 기소되고 또 딴 방에 2억이 또 추가 기소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조사하실 때 예. 그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래요?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상속받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남편인 이철희 씨 명의로 된 그 주식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없더라고요. 그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전했죠. 아니 근데 그때 약간 초라해진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게 변호사 선임을 하잖아요. 사선 변호사들이 아니라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상하잖아. 근데 돈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장영자 돈 떨어졌네. 돈 떨어졌네. 이제 갚구나. 이랬는데 이제 장영자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이 전략이다. 야,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어. 근데 본인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쌍해 보이려고 그런 거였나? 잘 모르겠어요. 무슨 전략인지. 근데 이때도 여전히 호화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호텔 스위트룸에서요. 거의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하루에 얼마짜리? 근데 이제 하루에 무려 130만 원짜리입니다. 우와. 근데 거주 기간 동안 숙박비가 무려 5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거를 낼 돈이 도대체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장재 씨가 이 시기에 골동품 사기를 또 치게 됩니다. 장르가 바뀌었네요. 네. 한 이제 2억 원짜리 총자를 팔아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러고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맡겨놓고 4천만 원 정도 빌려 쓴다고 한 건데 호텔비 돌려막기라도 해야 한다. 네. 그렇게 이제 호텔에서 버티다가 다시 교도소로 직행하게 되고 맙니다. 그 스위트룸에서? 예, 바로요. 마지막 5번째. 이번 건은 사실은 2017년에 있었던 일이 수면으로 나중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만기 출소했어요. 네네. 그런데 복역 전에 네네. 그 농산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 수표를 주고 3천만 원 가로챈 거. 이게 드러나면서 아유 뭐 예전에 비해서 사기 금액이 이제 줄었다고 하기는 해도 작은 돈도 사실 피 같은 돈인데 그 피해자들 생각하면 이 정도면 이제 본인 직업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사기꾼, 전업 사기꾼. 나의 직업인데. 총 34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장영자 씨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봐야 할 인물이 바로 남편 이철희 씨입니다. 아내 말을 참 잘 듣는 남편 이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말수도 적고 좀 차분한 성격이고 과묵한 성격이었다고 하고요. 워낙 오래 교도소에 있으셔가지고 정작 같이 산 세월은 10년밖에 안 되지만 이걸 좀 지고지순하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욕바라질 하셨대요. 아이고 그래요? 나중에는 교도소 근처로 이사를 가셨다고요. 그 정도로. 이런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영자 씨가 최근에 남편 이철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장영자가 옥중에 있었던 이철희의 말년은 혼란스러운 고통과 권력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고독감을 스스로 극복해내야 하는, 그럼에도 아내 없는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낸 가장이었다. 되돌아보고 그 당시를 또 되돌아보아도 나는 남편 이철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대통령 영부인들의 회고록 같은 분위기가. 그렇죠, 예, 완전히. 그러니까 잠깐 나도 보고. 저 읽다가 약간 더하면 더하지. 아내 없는 가장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 없었는지 말도 안 하고. 과연 아내를 옥바르지 하던 이철희 씨의 마음은 어땠을지 과거 TV 조선에서 했던 생전 인터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서로 면회 시간이 딱 15분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얼굴 보고 앉았다가 나오고 15년 1월 달이에요. 아무리 안 돼도 저 13년이나 내주겠죠. 13년이 내년이니까 그 1년 땡겨서 좀 내주십사 하는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순해. 딱 순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심지어 장영자 씨보다 21살이 더 많으신데 옥바라지할 기록도 점점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철희 씨가 생전에 연락을 취하던 한 스님과의 통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장보살은 절대 제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업대로 살도록 방관해버리세요. 스님은 헛수고를 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히 두 손 든 지 오래입니다. 아무래도 이철희 씨도 사람이다 보니 장영자 씨가 갱생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구조 상태에서 나이가 좀 고령이잖아요. 이제 좀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82년부터 이제 33년 교도소 생활은 33년인데 감옥에서 총 34년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은 힘든 얼굴은 또 아니에요.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하기에 믿을 수 없는 광이 나는 피부와 이게 피부과도 다닐 수 없는데 그렇죠. 교도소에 있으면 얼굴이 동년배들에 비해서 굉장히 남다릅니다. 교도소 안에서 장영자 씨만의 피부 관리하는 비법이 그런 것도 있어요.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교도소에서 구할 수 있는 거여야겠죠? 아, 우유를 바르나? 우유. 정확한 시간에 자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 햇볕 안 보고 자외선 피하고. 자외선 차다. 중요하죠. 근데 장영자 씨 피부 관리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보여? 도시락? 나다리? 아가리. 진짜 바로 마가린입니다. 네. 안에 있는 동안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마가린을 녹여가지고 마사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오히려 보습 효과가 있고 피부톤을 밝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교도소 수감 생활 중에도 저렇게 관리를 안에서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구해가지고. 뭐 이건 또 여담이지만 저 안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면회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예뻐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비비크림 같은 거를 바르고 싶은데 선크림에다가 커피를 약간 섞어서 피부색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정도는 장영자 씨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사실. 그쵸. 모든 인물사 미스터리에서 과거 장영자 씨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분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진짜요? 예. 장영자 씨의 감옥 생활은 어땠는지 저희가 최초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편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런 거 아니야 저거? 너무 환했어요. 광이 나고 피부가 엄청 좋았어요. 멀리서 봐도 너무 깨끗하다. 야, 이거 빠지지 않는 이야기네요. 그때 목욕탕이 독탕이었었어요. 이 큰 탕. 그 사람 혼자만. 일반 목욕탕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우유로다가 마사지도 하고 비서가 등도 밀어주고 뭐 비서가 있어요? 온갖 수발을 다 드는 거죠. 대신에 영치금을 넣어주는 거죠. 한 달에 한 50만 원씩은 넣어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영자는 큰손, 사모님 소리를 많이 들었죠. 수용자끼리요 팬티까지 빨아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잘 보이려고 땅바닥에 발도 안 디뎌요. 그 수용자가 수용자를 업고 가는 거예요. 모포를 가리고. 싸가지가 없어요. 야.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살 필요가 없죠. 너희들은 나하고 레벨이 틀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쌓인 게 좀 있으신 분이네요. 뭐 하나 당하셨던 분 같은데.
근데 나라를 뒤흔든 경제사범인데 재소자들이 사모님 소리까지 한다는 게 전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장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옛날에는 뉴스도 안 들어줬잖아요. 거의. 그러면 장영자에 대해서 큰 손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돈이 많다더라. 내가 너 나가면 야, 집 사줄게. 야, 땅 사줄게. 너 내 비서해라. 뭐 그런 거는 많이 했죠. 아, 저 말 된다. 저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서. 충분히 저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피해자들한테 사기는 안 쳤겠어요? 들리는 소문에 많이 당했다고 뭐 돈이 묶여있다든가 어음이 뭐 이렇게 해서 바꿔야 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뻔한 수법이잖아요. 또 돈이 묶였다고. 항상 묶여있다니까, 모는 돈이. 우리 재소자 여러분들도 순진하시네요. 얼마 전에 나온 애가 있어요. 아직까지 큰 소리 친대요. 야, 내가 어디에 몇 남편이 있고 사람들은 다 속는데요. 장영자는 인간 안 된대요. 나가면 또 칠거래요. 그래, 영치금을 가지고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아, 그래요? 왜냐면 교도소 안에서 우리가 슈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물품이 있는 건 아니고 그 파는 물품들이 있는데 닭다리, 훈제 닭다리 막 이런 거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치금을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제 수발될 사람이 없으면 장영자 같은 사람이 야, 나 수발 들면 내가 영치금 넣어줄게. 그럼 뭐 거기서 그거 좀 수발 들어주고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신기하다. 그 안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려고 했다잖아요. 여기서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아니, 저 안에도 사기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별의별 일로 다 모이셨을 텐데. 아, 자존심 상할 텐데. 그러니까 저 안에서 또 저렇게 그 안에서 사기꾼들끼리 스터디를 해요. 사기 스터디를 해요? 사실 그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머리가 약간 좋은 편도 있지만은 이제 수사를 받아가면서 실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내가 뭐를 잘못 챙겨가지고 이게 구속까지 되는구나. 내가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수법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스터디를 하게 되면 요번에 나오면은 이제 걔네들이 이제 조직적인 사기를 칩니다. 더 치밀하게 실제 사건에서. 그럴 수 있겠네. 다섯 번째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인 장영자 씨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시대 사기꾼이죠. 조이팔. 조이팔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 동안 다단계 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 피해금이 무려 5조. 이야. 그리고 피해자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예. 와.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다단기 사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피해자도 많지만 엄청나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 수법도 교묘했기 때문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맞아. 이병헌 씨 주연의 마스터랑요. 그렇다면 영화까지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검거돼서 감옥에 있는 건가요? 아니, 한 번도 잡힌 적은 없고요. 한 번도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 2012년 5월 경찰청은 조이팔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전날 한국에서 온 내연녀와 함께 있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진단 담당 의사를 면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례식 동영상 등을 통해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조영복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죽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조영복이 아니고 조이팔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사망했다고 확인을 해준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대부분 안 믿죠?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요. 뭐 그냥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밀랍 인형이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가짜다 저게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사망 선고를 내린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의문이 되게 많죠. 그래서 다시 재수사를 했는데 근데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
다단계. 요즘은 좀 뜸한데 한때 이 다단계가 정말 많았죠. 아니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뭘 투자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단계가 원래 물건을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이팔은 물건을 판 건 아니고 대구에다가 회사를 차렸어요. BMC라고 부르는 다단계 회사.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의료기구를 파는 게 아니라 의료기 대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료기를 대여해준다. 네. 렌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료기 대여 사업을 하니까 너희들이 의료기 한 대당 440만 원을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평균 하루에 35,000원씩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매일 35,000원. 매일 3만 와, 그건 금방이잖아요. 금방 원금 금방. 그렇게 되면 8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581만 원 돌려받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8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32%입니다. 이거 연환산 수익률을 따지면 48%가 넘어요.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는 높고 그다음에 대부분 하는 우리 돌려막기 사기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딱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을 설계를 한 거죠.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전 직장 동료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매주 돈이 들어오고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38.8% 내지 43.3%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장을 보여주면서 11시에 돈이 들어온다. 2주 후부터 들어오는데 임대 수익금 쭉 계속 들어오죠. 이거를 이제 유치하는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거의 1년 돼 가는데 이렇게 받고 있잖아. 내가 받고 있으니까 믿어도 돼. 아, 저러면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1년 나오면 무조건 믿지. 1년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440만 원 넣었던 게 1년에 거의 뭐 680만 원이 되는데 뭐 그걸 안 믿겠어요. 다 믿죠. 저게 사실 44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440만 원이니까 내가 좀 모아둔 돈 그냥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도 되고. 그러니까 소액 피해자들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다단계가 사람들이 어려운 게 맨 처음 물건 사잖아요. 그럼 못 팔고 내가 재고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없어. 돈 투자하면 매일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들 홀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경남 내려갔다가 충청도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수도권까지 진출하는 거죠. 어쨌든 높게 준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누군가 투자자가 440을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 돈을 받으려면 이 조이팔의 회사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수익금은 제로였습니다. 그냥 사람들 돈만 모집해서 이 사람한테 440 받은 걸로 그 중에 35,000원 이자 이렇게 주고 자 좋지 사돈의 8천까지 쫙 440 받으면 또 뿌려주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 투자자한테 원금 플러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래가지고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게 수익을 내서 진짜 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오는 투자자들한테 받는 투자금이 수익금인 것처럼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가 없으면 결국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더 이상 안 들어오면 폭탄 돌리기죠. 그리고 조이팔 일당은 2008년 10월 31일을 정해놓고서요. 큰 돈을 계속 모은 다음에 그냥 그 돈을 챙겨서 도망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기억에 2018년 7월인가부터 조이팔이 공지가 나온 게 지금부터는 돈을 매일 주는 게 아니고 저장해 놓겠다. 대신 포인트 같은 형태로 44,000원이면 44,000원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 같은 형태로 보장하겠다. 그래서 찾아가실 분 나중에 찾아가시고 보장하면 그게 다시 재투자가 돼서 돈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점점 복리처럼 되니까 더 많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부터 수익을 줄여요. 예를 들어서 뭐 38%인데 다음 달 들어오면 25% 줍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때 막 몰빵하는 거죠. 그렇게 심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들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원래 그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다급하게 재촉을 하는데요.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우리가 홈쇼핑 같은 경우도 뭐 마감 뭐 2분, 3분 하면 일단 지르고 보잖아요. 바로 그 심리에 그 작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월에 이제 마지막 날 어느 날부터 들어오지 않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왜 안 들어오지? 처음에는 좀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 수사가 굉장히 좀 늦어진 게 왜냐면 회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전국에 3개 법인 50개 센터. 그러니까 50개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다 달라요. 이게 아마 수도권에 있는 거 리브. 아, 법인 이름이? 대구 경북은 CN. 부산 경남은 첼린. 뭐 이런 이름으로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다 이게 조이팔 회사라는 거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건이 피해가 컸던 게 다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믿고 좋은 사람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이게 사기라는 걸 아는 순간 부끄럽고 굉장히 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처분해서 내가 권유해줬던 분들 먼저 돌려드리고 이분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조희팔이라는 남자 어떤 사람입니까? 조이팔 1957년생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로 넘어가서 이제 한 냉동식품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40대 후반 무렵에 대구에서 BMC라고 하는 다단계 회사를 본인이 차립니다. 근데 어떻게 냉동식품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다단계 회사를 차려서 대표가 된 거죠? 조이팔이 처음에 그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게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형이 국내 최초 다단계 회사인 숙민코리아 고위직을 지냈고요. 막내 여동생이 조이팔 회사 부산 경남 지역 법인에서 센터 국장까지 지냈습니다. 되게 있어 보인다. 얼핏 보면 굉장히 폼나 보이는. 네. 전부인 사이에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인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 후에 재혼은 하지 않았는데 내연녀들은 있습니다. 내연녀 말고 내연녀들. 이 조이팔이 잠적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내연녀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탐사보도 전문기자로서 조이팔 사건을 3년여 동안 취재를 하면서 사망 미스터리를 쫓고 있는 기자입니다. 조이팔 같은 피해자가 직접 내연녀로서 이런 사례를 내는 건 나타난 적은 없고 그 소위 말하는 도망 다니면서 어쨌든 그 심부름 해주고 또 같이 애인 행세하면서 부인 행세하면서 데리고 다녔던 여자들 수배 상태에서도 같이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제 내연녀라고 봐야죠. 별명 일명 몬순이었는데요. 팔짱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디가드 행세해줬던 여자인데 주로 이제 그 사람들도 다단계 업체에서 잔뼈가 굵은 여성들이고 투자자로서나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런 내용관계로 발전했다 이런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세 명 정도 내연녀들이 그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몬순이라고 하는 이분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셨대요. 그런데 조이팔한테 가장 신임받는 내연녀 이분이 조이팔 일당이 자취를 감춘 지 한 40일 정도 됐을 때 2008년 12월 9일인데요. 이때 몬순이 김 씨가 웬 남자와 함께 등장합니다. 조이팔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수배 중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모 방송사 심층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거 조이팔 다단계 사건을 보도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방송도 다 만들어 놓고 예고편도 나갔어. 그런데 그날 조이팔하고 문순이하고 태안의 미금포항을 찾았던 거예요. 밀양. 조이팔 일행이 태안 지역에서 양식업자 한 사람을 수배를 한 거예요. 박모 씨. 이 사람 중국으로 밀양시켜주면 너 돈 많이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박 씨가 딱 보니까 좀 이상해. 마약 거래하는 사람 아니냐. 중국 이 공해상에서. 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박모 씨가 해경에 연락을 해요. 이분 착한 분이네. 저 밀양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왔는데 이 사람 마약 사범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공조해가지고 해서 공해상에서 잡자. 이렇게 해경한테 공조를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이팔 일행 이 사람이 박모 씨가 배에 태워. 그래서 공해상으로 가. 그래가지고 중국 배하고 접선하기로 한 장소까지 갔는데 잡았지 이제. 그런데 못 잡았어요. 왜요? 조이팔은 중국 배 타고 가고 밀양에 성공했어. 그건 또 뭐야? 공조가 실패했다는 거네? 실패한 거죠. 박 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해경하고 해군 함정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조이팔이 자기 조카가 데리고 온 중국 배로 옮겨 타고 사라졌다.
해경과 해군은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는 게 박모 씨 주장이에요. 이거. 그 2008년도 12월 9일 날 밀항을 했는데 해경 측에서 박씨 측에게 그 중국 쪽 밀항선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해상의 좌표까지 찍어줬는데 이게 그냥 뻔히 보고만 있었던 거죠. 우선 중국에서 배가 도착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대기해야 되니까 경렬 비열도 무인도에 이제 바다 낚시도 즐기고 대낮에 바다 부두를 돌아다니고 유유히 낮에 배를 타고 나가고 해경선을 보면 손을 빠이빠이 흔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은 분명히 안심할 만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보호받고 넘어갈 수 있다는. 하하. 자, 일단 뭔가 이게 좀 뒤로 약간 뭐 이게 좀 손을 썼네. 이거 여기서 약간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해경한테 공주하고 해경한테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다는 밀항 계획을 알린 사람 있잖아요. 박모 씨 양식업자. 그 사람도 잠시 구속돼요. 밀항을 도왔다는 이유로. 여기서도 좀 이상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형 집행정지로 나중에 풀려났는데 이 박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난 처음부터 해경과 공조해서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런 건데 이게 나는 누명 썼다. 이렇게 굉장히 억울해한 거죠 지금. 내가 아는 이 일은 분명히 밀항을 알고 묵긴 했어요. 왜? 자기들이 밀항을 애초에 내보내주려고 생각 안 했다면 밀항을 감출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형님들한테 그 사람 조이팔이고 왕회장이고 애들 전부 다 신분하고 주소하고 형님 차 남바하고 어디서 반문 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 신원이 파악이 안 되냐고 했니? 파악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형님들 범인들 어떻게 잡아요? 아니야. 신고는 하긴 못했어. 못한 게 안 한 거라니까 형님. 믿을 수 없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오판했다. 마약사범인 줄 알고 안 잡고 공해상에서 마약을 건네받으면 잡으려고 그랬는데 놓쳤다. 그래서 마치 공색한 변명이라는 게 그 선박을 함께 납포를 하면 굉장히 큰 실적을 올리는 겁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놔두고 유유 넘어가게 놔두고 돌아온 조무래기들만 해안에서 잡았다라는 것은 신용만 했다는 거죠. 수사 신용만 하고 사실상 고의적으로 방조를 했다는 강력한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거 후폭풍이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특히 밀항할 때 그 검은색 가방을 계속 끼고 다녔다. 그 검은색 가방 안에 로비 명단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밀항할 때 이제 해경이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놓쳤으니까 이게 해경 측하고 조이팔이 유착 관계가 아니었냐 뭐 그런 의혹이 이제 제기되는 거고 실제로도 중국에서 조이팔한테 골프 접대하고 술 접대를 받은 경찰 이게 이제 적발돼서 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하죠. 사실 이 조이팔 일당이 검사하고도 검사 서기관한테 뒷돈 준 거. 그때 현직 검사 안 해줬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사실 구속이 됐고요.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어쨌든 조이팔 일당들이 인맥을 만들어서 돈으로 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조이팔이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람 보는 눈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조이팔의 최측근들인데요. 네네네. 조이팔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강태용은 근보직이고요. 지역 명문대 출신인 강태용에게 검찰과 경찰의 로비를 그의 인맥을 적극 활용했던 겁니다. 조이팔이 왼팔로 불리던 배상혁은 다단계 조직을 설계한 브레인으로 강태용의 매제였는데요. 매제? 네네. 이들은 전국에 수배 전단까지 뿌려졌지만은 좀처럼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에 중국 공안에 의해서 강태용이가 체포됐다는 그 희소식이 들립니다. 그로부터 2주 후에 사기 설계자로 불리던 배상혁이가 국내에서 체포됩니다. 뭐 조이팔도 죽었다고 하고 이인자들도 잡혔으니까 뭐 사건은 마무리됐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사망을 했습니다. 조이팔의 조카인 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갑자기? 조카가요? 예. 삼촌의 밀항을 도운 죄로 인해서 징역 1년 선고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에 조이팔과 함께 생활하다가
조이팔이 사망하자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바로 그 사람이 유 씨였습니다. 강태용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도 제공했습니다. 이상한 게 네네. 이 2인자 강태용을 검거하는데 유 씨가 왜 도와줬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유 씨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2인자 강태용이 체포되면 조이팔 사건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삼촌이 살았네 어쩌네 이것도 수그러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나가서 삼촌 조이팔은 확실히 사망했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런데 공개되면 안 되는 것까지 공개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중국에 있던 이 유 씨가 한국에 있던 조이팔 측근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거든요. 녹취록이요? 녹취록을. 자, 시점이 경찰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게 2011년 12월에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12월. 그런데 이제 저 대화가 언제 하냐면 2012년 2월인가 그래요. 2012년 2월. 12년. 그러면은 이 조카가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 가만 있어봐. 이 얘기잖아. 그러네요. 이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네요. 지금 화를 낸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들으면 진짜 죽은 게 아닌 것 같이 들리거든요. 조이팔이 죽었다고 동영상 찍은 두세 달 뒤이었습니다. 2월 9일 날 체포를 했으니까 그 체포한 거 보고 화가 나서 조이팔이 노발대발한다고 그랬으니까 살아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취재를 중국으로 가서 수사대장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그러면 조이팔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이 사람 우리가 두 사람 잡을 때 옆에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잡으라는 사진 안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로 보더라도 그때까지 조이팔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기자님도 그렇게 보고 믿고 계신가 있는 것 봐요. 같아요. 살아있다는 걸로. 조이팔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는 일단 풀리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월에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에도 중국에서 목격담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2012년 5월에 사망 발표를 우리나라 경찰에서 한 거예요. 증거가 이 유리관이 있는 이 장례식 영상이랑 중국 쪽에서 발행한 사망 증명서밖에 없는 겁니다. 거긴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다고요? 네.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확인해 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의사가 썼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사망 증명서 이건 얼마든지 위조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례식 영상이 조작됐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돼요. 그때 당시에 표창원 프로파일러 조이팔의 장례식이 실제로 열렸던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망한 장례식 이런 거 찍게 해줄 수 있느냐? 된다. 네. 굳이 거기에 사망한 시신이 들어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 이 영상 얼마든지 누구든 가가지고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나섰어요. 검찰이 처음에 뭐 했냐면 그 치료했던 중국인 의사하고 목격자 2명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이팔의 머리카락을 가족한테 받아서 DNA 검사를 해봤더니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2016년에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조이팔은 사망했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게다가 조이팔의 사망이 공식 발표된 이후에도요. 조이팔을 모 골프장에서 봤다. 대구 길거리에서 봤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서는요. 죽은 조이팔과 맞선을 봤다는 여성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정 기자, 지금 조이팔로 보이는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왔는데 정 기자가 한번 들어가 볼 거냐고.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갑니다. 가서 조이팔이 청도 외곽에 한 마을에 대규모 농장을 사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신분 때문에 청도에 나오지는 못하고 내연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여성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 특히 말이 통하는 조선적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단 맞선은 보았는데 이제 같이 살 건지 수락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망설이고 있었던 차에 그 사무실에서 화면에 떠 있던 조이팔 수배 사진을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만났던 처음 봤던 그 남자인데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할까? 이건 진짜 소름. 그 맞선 본 사람이 상대편에서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래요. 근데 제가 2008년 12월 달 갖고 있던 전화번호랑 청도에 있는 그 맞선 본 그분이랑 그리고 정혜상 기자님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 일치는 죽었다고 한 그 후에 나온 거니까. 야, 기자분과 피해자가 가지고 계시던 중국 맞선남의 전화번호가 또 일치. 이게 소름이야. 이게 소름이야. 이제 어디 사는지 위치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잡기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잡았나요? 결국 농장에 살던 그 한국인 남자를 잡아서 조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조이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에요? 예. 맞선 본 여성들한테 공안이 잡은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우리가 맞선 봤던 그 남자가 아니다. 안 사람을 잡았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다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조이팔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네. 국내에서 피해본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 이게 얼마나 됩니까?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에 사업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수십 차례 방문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조이팔 일당이 뭐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재산을 미리 은닉해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중국으로 앞서 밀항하기 전에 대구의 한 고철 무역업자 네. 그 조이팔 재산에 맡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관리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760억. 와. 그럼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피해자들한테 피해 보전이 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 범죄 수익을 놓고 피해자들 간에 좀 분쟁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잘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네요. 자,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기의 주범들, 권력형 비리와 연루된 사기라서 더욱더 씁쓸합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은 몇 사람 정도 고소할 것 같습니까? 형사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기 피해자들 상대로 설문을 돌렸는데요. 25.8%. 그거밖에 안 돼요?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왜 안 했냐 봤더니 뭐 금액이 너무 작아서 증거가 없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사기꾼이 너무 불쌍해서 이거 친척이라. 네. 연민? 네, 연민의 정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야. 10명이 사기당하면은 결국 7명은 고소를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 단계가 어떻게 되냐. 고소한 사기 사건이 기소되는 게 몇 %냐면 대검 통계가 20%. 다시 말해서 잠깐만. 사기 고소 사건 10건 들어오면 2건밖에 인정이 안 돼요. 100건 중에 그러면 10건이나 고소가 되는 거고 네. 그 중에 2건밖에 2건만 기소가 되죠. 그럼 100건 중에 2건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약해. 외국은 보면은 뭐 스폰지 사기하다 걸리면 징역 200년 나오고 우리는 뭐야? 그 법칙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데는 징역 10년짜리 범죄가 10개잖아요. 다 더해. 10. 그럼 100이 나오잖아요. 100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10년짜리가 여러 개 있으면 제일 중한형의 10년의 반까지만 가지고 있다 최대 15년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형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법을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